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만약에 시험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 조선에 침략을 하게 된 당시 배경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가? 자, 일단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일어난 거죠. 1592년입니다. 따라서 1592년 이 당시 조선 상황. 자, 일단 조선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였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내부적으로는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 자, 결국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좀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군역 제도도 굉장히 흔들렸다. 문란이라는 건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자, 군역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군인 차출이죠. 군대 차출이잖아요. 군인들을 차출하는 거. 요런 제도가 상당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대를 잘 안 가려 그랬어요. 양반대로 군대를 가기 싫어했고, 농민들도 농사 짓기 바쁜데 이게 군대 가는 거 조금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몰래 대타로 이제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군역 제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력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일본은 굉장히 국방력이 강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일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다. 일본은요, 거의 150년 동안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개의 수십 개의 조그만 나라들로 다 분열이 돼가지고 각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런 전국시대, 분열 상태를 통일한 게 누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었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군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는 뜻은 뭐냐? 잘 싸운다는 뜻이에요. 잘 싸워요. 한두 번 싸워본 게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조선은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자,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자,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불만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명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명은 중국이죠. 보통 일본 내 불만 세력,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역시 이제 포상이죠. 포상에 대한 불만이 크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항복을 하면은, 개기지 않고, 항복을 한다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겠다, 포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만족스러운 포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일본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땅으로서 보상해 주는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당연시 되던 건데 뭔가 일본 땅은 한정되어 있고 포상을 줘야 될 영주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한계겠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 당연히 영토를 넓히는 거죠. 영토를 넓혀서 영주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땅을 넓히거나 또 플러스 명나라를 정벌함으로써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신의 위상도 높일 수 있죠. 도요토미 자신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정벌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를 치려면 중간에 조선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명나라 칠 거니까 길을 내달라. 명을 정벌할 거니 길을 내달라.
자, 이런 구실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도의 일입니다. 자, 명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의 길을 내달라. 이것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정명가도라고 합니다. 아마 몰라도 상관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 같은 거에서 정명가도라는 한자를 보게 된다면은 요 뜻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명을 정벌할 거니 길을 빌려달라, 이런 거예요. 하지만 조선은 빌려줄 마음이 없죠. 그래서 임진왜란 시작입니다. 자, 임진왜란 초반에는요, 일본군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일본군이 굉장히 세요. 왜? 당시 일본은요, 신무기였던 조총을 사용했습니다. 최신 신무기입니다. 자, 이 조총은요, 화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급이 달라요. 화살과 비교하자면은 일단 장점, 조총의 장점은요, 명중률이 높습니다. 명중률이 높아요. 화살 같은 경우보다 훨씬 편하죠. 일단은 그 조준할 수 있는 조준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살은 어떻게 하냐면, 화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맞추려면은 이 포물선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반대로 총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일직선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활은 다르죠. 활은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조총은 방아쇠만 당기면 되기 때문에 숙련도죠. 숙련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래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 때문에 조총이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파괴력도 당연히 조총이 더 셌죠. 자, 결국은 일본은 조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옵니다. 자,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요, 쭉쭉 올라가죠. 충주를 거쳐서 한양을 점령하고요. 자, 한양을 또 올라가서 평양, 자, 거기에서 또 함경도 지역까지 정말 조선의 거의 절반 이상 영토를 훑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일본 조선군은요, 거의 무너질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느냐? 일단은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조선의 왕이죠. 조선 왕은요, 자, 조선군이 충주에서 조선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주에서 조선군이 패배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의주로 도망갑니다. 자, 의주가 어딘가는 잠시 후에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에요. 압록강 하류에 있습니다. 일단 왕이 도망가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갑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도망가는 왕을 보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당시 한양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왕의 분노로 해서 무슨 일을 하냐? 경복궁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는데, 이건 일본군이 불태운 게 아니고 왕이 도망간 거에 분노한 백성들이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요,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죠. 자, 일단은 초반부는 굉장히 조선이 수세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도도 좀 잠깐 볼게요. 본 차시 수업 때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지금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요, 부산에 상륙했어요. 자, 부산 상륙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치고서 충주에서도 조선 정규군대가 쌓아서 크게 이기고요. 자, 이때 조선의 왕은요, 어디로 도망가냐? 의주로 도망갑니다. 의주가 여기 거의 그쵸? 조선과 명의 국경 지역이죠. 끝이죠. 자, 한편 일본은요, 자, 한양을 점령하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조선의 왕을 찾아서. 한양을 점령했으면 조선의 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 도망가고 없어. 일본 애들도 굉장히 당황했죠. 자, 치고 올라갑니다. 자, 평양까지 갔습니다. 평양도 점령하고요. 자, 그래도 조선의 왕이 안 보이니까 조선의 왕을 찾아라. 숨바꼭질 술래잡기죠. 자, 일본이 이렇게 함경도 지역을 다 훑고 지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선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어죠.
자, 조선이 일본한테 반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군, 두 번째는 의병입니다. 자, 수군. 너무나 잘 알죠? 수군이 이끄는 장군 역시 이순신이었습니다. 자, 이순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일본군과 23번 싸워서 23번 못 이겼죠. 전승이죠, 전승. 일본군이 이순신은 진짜 무서워할 만해요. 이 정도면은요. 이순신의 그런 획기적인 전략, 그리고 뭐 거북선의 요인도 있었겠지만요. 일단 가장 큰 건 전략이에요. 거북선 플러스 전략. 전략이 제일 큽니다. 자, 어쨌든 이순신 수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자, 우리 조선은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방금 전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상 보급을 차단하다. 바닷길을 이순신이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에서 쌀을 직접 배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순신이 바닷길을 접수하니 자, 일본 배가 보급을 할 수가 없죠.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군한테 쌀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보급을 차단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의병의 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의병은요, 향토 지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 게릴라전에 굉장히 강해요. 게릴라전에. 평소 때는 숨어 있다가 일본 애들이 잠깐 약점을 보일 때 잠깐 약점을 보일 때 살짝 때리고 도망가고 살짝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게릴라 전술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전국 각지에 엄청난 의병장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도 대표적인 의병장 곽재우 이 사람만 일단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이제 자,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었던 거 그 위치만 좀 볼게요. 일단 여기 한산도 대첩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명량 대첩 이쪽이죠. 자, 결국 이순신 장군이 주로 활약한 바다가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라도 지역은 안전한 거죠, 상대적으로. 자, 화살표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본 군대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을 상대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요거는 본차시 수업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유재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본군이 조선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요, 지원군을 파견해 왔어요. 그럼으로써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고요. 그리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죠. 결국 일본은요, 명나라와 휴전 회담을 합니다. 3년 동안 꽤 길게 해요. 하지만은 일본과 명나라의 그 서로 합의점이 맞지 않습니다. 깨지죠. 그러면서 1597년도에 일본이 다시 침략을 해오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난의 다시 난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은 조선도요, 이제는 미리미리 방어를 해놓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조선도요. 그래서 훈련 도감이라는 새로운 군부대도 만들었었고요, 조선은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충청도에서 일본군을 저지하고, 자,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일본은요, 부랴부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수한 일본군을 조선이 그냥 곱게 보내줄 리가 없겠죠. 노량해전에서 한바탕 또 전투를 하고요. 여기서 조선이 승리함으로써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임진왜란, 정유재란 살펴봤습니다. 네. 전쟁의 결과와 영향은요, 이거는 본차지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남겨두고, 자, 그러면은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내에 끊으려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차지 수업 때 뵙겠습니다.